자, 일제강점기 문화. 대한제국이 망하고 일제가 이제 총독부 설치를 하고 조선을 지배하게 되는데, 음, 여러 가지 이제 통제 작업이 들어가요. 먼저 언론. 자, 우리 대한제국 망하기 전에 뭐 대한매일신문이, 황성신문이니, 제국신문이니 여러 신문들이 막 발행이 됐었잖아요. 자, 그런 신문들 계속 냅두면 일제에게 불리한 기사들을 자꾸 찍죠? 그래서 이런 신문들을 단속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신문지법이에요. 1900 몇 년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나라 뺏기기 전이죠? 여기다 플러스 이제 보안법. 이런 법들을 만들어가지고 일제에게 불리한 기사들을 삭제하거나 그런 기사들을 못 쓰게 하다가 아예 이제 일제가 경술국치로 이제 나라를 빼앗은 이후부터는 이런 신문들을 아예 발행을 다 못하게 막아버리고 오로지 요 신문 하나만 발행을 하는데 이 매일신보라는 신문은 총독부에서 발행하는 기관지예요. 세금으로 운영되는. 이 신문사 외에는 모든 신문들이 다 폐간돼요. 20년대 들어서는 우리 무슨 통치예요, 이 시기가? 문화 통치 시기죠? 10년대는 무슨 통치였어요? 20년대 문화 통치 시기에는 신문 발행을 허용하는데 대표적인 두 신문, 조, 네, 그리고 동아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처음에 재정난을 겪다가 조선일보 누가 인수했다고 했죠? 금광캐가지고 떼부자 된 방응모, 그렇죠. 동아일보 호남 재벌이었던 김성수. 요 정도는 그냥 쓰면서도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조선일보 방응모, 동아일보 김성수. 지금도 방응모 후손들이 조선일보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리고 지금도 동아일보를 김성수 후손들이 갖고 있어요. 조선일보가 80년대 어딜 샀다고, 어느 대학교 샀다고요? 연, 연세대를 샀다고 그랬죠. 동아일보 김성수가 어느 대학교 창립했다고? 고려대 창립했다고. 고려대 초대 이사장이에요, 김성수가. 네. 그 중앙일보라는 그 신문사는 누가 만들었다고요? 어느 기업이? 중앙일보. 삼성 이병철이 만들었다 그랬죠? 박정희 대통령한테 계속 그 기부금식으로 내는 거 이런 거 이제 신문사를 통해서 견제하려고. 근데 자기가 직접 경영하면 뭐하니까 자기 사위한테 줬다 그랬죠. 그리고 삼성이 어떤 대학교 샀다 그랬죠 또? 성 성균관대학교를 네, 맞죠. 만들어서 크게 키웠다 그랬죠. 30년대 들어서 언론 탄압이 강화되는데 당시 그 베를린 올림픽에 우리 마라톤 선수로 송기정 선수가 출전을 했어요. 근데 태극기를 못 달고 나갔죠.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일장기를 달고 나갔잖아요. 근데 금메달 딴 다음에 송기정 선수가 어떻게 했어요? 맞아요. 그 우승자한테 받는 화환 있잖아요. 꽃 있잖아요. 이거로 자기 가슴에 있는 일장기를 가렸죠. 그리고 송기정 선수가 이렇게 그 시상대에서 시상할 때 이 일장기 걸려 있는 거를 동아일보에서 이거를 의도적으로 삭제해가지고 기사를 내보냈단 말이에요. 일제가 이걸 가지고 동아일보를 정관시켜요. 발행 정지. 근데 이 일장기 학제 사건 이후로 동아일보의 논조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제? 정관, 한동안 먹은 다음에 고생하다가. 이거 이후로 친일 논조로 기사가 바뀌게 돼요. 그러다가 40년대는 마침내 조선일보, 동아일보를 아예 어떻게 해버렸어요? 폐간시켜버렸죠? 자, 이때 조선일보는 총독부로부터 80만 원,
동아일보는 50만 원을 받아요. 근데 조선일보는 폐가는 됐지만 그 조선일보 명의로 잡지는 계속 발행할 수 있는 그 권리는 없거든요. 그 조선일보가 일본 패망하기 직전까지 5년 동안 냈던 잡지가 조광이라는 잡지. 그래서 우리나라 그 메이저 신문사, 우파 신문사 하면 세 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라 그랬죠. 항상 1등으로 꼽는 신문사가 어디예요? 조선일보예요,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다른 신문사를 다 폐간됐을 때도 숨구멍은 뚫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5년 동안 그 일제 패망하기 직전까지 이 잡지를 발행하면서 그래도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물론 이 조광 잡지 내용은 다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예, 맞아요. 일제가 일으키는 태평양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화하는 기사들이 계속 나와요. 자, 이제 식민사관. 이 사는 역사 사자거든요. 관은 이제 뭐 관점,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인데 일제가 조선을 지배하게 된 거잖아요. 식민 지배. 그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만든 관점이 식민사관. 식민사관의 논리는 크게 네 가지로 요약이 돼요. 먼저 일본과 조선의 조상이 어떻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일본은 자신들의 그 현재이자 과거 그리고 미래 제일 높은 사람이 천황이죠. 그 일본 천황이랑 우리 단군 할아버지랑 손잡고 나란히 걸어가는 막 이렇게 포스터 이런 것들을 그려가지고 선전을 한다는. 근데 그렇게 치면 우리나라가 일본을 좋아하는 것도 사랑하던지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지금 현실은 이제 일제가 총독부를 통해서 조선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제랑 조선은 하나다. 같이 간다. 하지만 이제 항상 이제 보통 이끌어가는 건 어느 나라? 네, 일본. 그렇죠. 이게 일선 동조를. 이거를 이제 설명하는 표현이 빨리 와. 내선 일체. 내지 안쪽의 땅이라는 뜻인데 내지는 일본을 뜻하고 선은 조선이죠. 너희 타율적이란 말 들어봤어요? 타율? 그 빠따 타율 아니고 타율. 타율의 반대가 뭐죠? 자율이죠, 자율. 누가 시켜서 하는 걸 타율적이라고 하잖아요. 스스로 하는 걸 자율적이라고 하고. 조선 역사는 그 혼자서 발전을 못하고 계속 강대국에 끌려가지고 발전해왔다, 이건. 자, 외세의 간섭, 압력. 자, 이때 대표적인 외세, 대륙, 대륙 세력. 자, 조선이요. 대륙 세력 하면 어느 나라랑 붙어 있는 거죠? 중국이죠, 중국. 그쵸. 뭐, 명나라도 그 중국 여러 나라 중에 하나니까. 그리고 해양 세력, 섬나라. 어느 나라예요? 섬나라. 조선은 한반도에 있었던 여러 나라들은 스스로 발전을 못하고 강력한 대륙 세력이나 해양 세력에 이끌려가지고 발전해 왔다는. 이게 타율성은. 일제 백제 시대 일본한테는 실제적으로 주고 있는 맞아요. 뭐 백제 왕이 일본 왕에게 뭐 칠지도를 하사하기도 했는데 일본 쪽에서는 또 해석을 달리. 그 당시 그 백제 왕 근초고 왕이 일본 왕에게 조공을 바친 거다. 머리를 숙이면서 이런 식으로 또 해석을 해.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자, 이제 정체성론. 요거는 봐요. 아주 옛날 옛적에 원시 시대라고 하죠. 이때는 먹을 게 풍족했어요, 부족했어요? 부족했죠. 그래서 구석기, 신석기 시대 우리 배웠지만 이때는 그 식량을 뭐 자연으로부터 얻거나 농사를 지어도
이거를 다 나눠 가졌죠. 이걸 혼자 다 독차지하게 되면은 다 굶어 죽으니까 얼마 안 되는 식량을 다 어떻게 했어요? 나눠 가졌죠. 불평등, 평등? 평등한 사회였죠. 자, 저 독일의 철학자이자 역사학자 마르크스는 이 시대를 원시 공산사회라고 봤어요. 공동으로 식량을 생산해서 공동으로 나눠 가지는 아주 옛날 옛적의 시대. 자, 그러다가 이게 이제 서양의 사실은 역사 고문 방법인데 너희 그 그리스나 로마 이런 나라 들어봤어요? 자, 이런 나라들 보면 이제 특히 로마 같은 경우에는 황제가 다스리고 커다란 이제 제국을 건설하거든요. 여러 지역들을 정복하고. 자, 황제가 있다는 건 그 아래 신하들이 있고 귀족들이 있고 평민들이 있고 또 그들에게 지배를 받는 그쵸. 예전에는 슬레이브, 노예라고 불렀는데 그런 제일 정점에는 황제가 있고 맨 아래는 누가 있는? 그쵸. 노예가 있는 이런 시대를 고대라고 불렀고 이 시대를 고대 노예제 사회라고 썼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고구려 백제 신라. 예. 요 시대 때. 요 시대 때도 왕이 있고 귀족, 평민, 그리고 노비나 천민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요 시대가 좀 더 발전해서 서양에서는 이 로마가 멸망하고 그 중세 성을 가진 여러 영주들이 지방을 다스리는 시대가 오는데 요 시대를 중세 봉건제 사회. 그냥 혹시 봤을지 모르겠는데 너희 슈렉이란 만화 봤어요? 장화 씨는 고양이 막 나오고 그 네. 거기 슈렉 보면은 맞아요. 슈렉이 초록색 괴물이죠. 근데 그 슈렉을 괴롭히는 악덕 영주들 있죠. 그 성에 살면서 여기 코스염 기르고 이제 귀족 있잖아요. 예. 그런 성에 사는 영주들이 자기 그 성 주변에 있는 넓은 그 농장, 여길 장원이라고 불렀는데 여기를 다스리는 그런 자원이 수백 수천 개가 있었단 말이에요. 유럽에는 중세 시대 때. 예. 자, 그런 시대를 중세 봉건제 사회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그 장원에서 영주를 위해서 그 장원에서 종속돼서 사는 사람들을 농노라고 불렀어요. 농노. 노예보다는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존재들인데 평생 그 장원을 벗어나지 못하는 예속민들. 자, 그러다가 중세 봉건제 사회가 어떤 사건을 계기로 완전히 무너지게 돼요. 자, 프랑스에서 왕이나 귀족이나 성직자들이 모든 권리를 독점하고 있는 거에 불만을 품고 시민들이 혁명을 일으키죠. 예, 맞아요. 그러면서부터 시작된 사회가 이렇게 불렸어요. 고대는 에인션트, 중세는 미들 에이지, 근대는 모던이라고 들어봤어요? 네, 모던. 자, 근데 이 프랑스 혁명은 누가 주도했을까요? 시민. 근데 시민인데 가난한 시민이었을까요? 돈 좀 있는 시민이었을까요? 자, 그 프랑스 혁명을 주도했고 이끌었던 리더 그룹들은 대부분 상공업자들, 그러니까 돈을 좀 벌었던 상인들 아니면은 전문직, 변호사, 의사,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이끌었단 말이에요. 자, 이들을 부르주아라고 한다고 그랬죠? 자, 이 부르주아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왕이나 귀족들을 타도한 이 시대를 근대 자본주의 사회라고 불렀어요. 그러다가 이 자본주의가 지금도 우린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죠?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죠.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은 계속 그 부자죠. 그죠? 공장이나 기계 같은 거 가지고 있으면은 이것만 돌리기만 해도 돈이 막 착착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한 대다수 99.9%의 노동자들이나 근로자들은 어때요?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힘들죠? 쉽지가 않잖아요. 너희는 아직 모르겠지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노동자들이 뭉쳐가지고 저 지금 노동자들을 빨아먹고 있는 자본가들을 타도하자. 자, 이런 이론을 만들고
자, 이런 것들의 혁명 사상을 제공했던 사람이 마르크스고, 마르크스가 자본주의를 무너뜨리고 잠시 동안 도래한다는 세상이 무슨 세상? 그리고 자본주의를 무너뜨리려면 노동자들이 아는 것도 없고 보통은 용기도 없기 때문에 많이 배운 노동자들이 이 노동자들을 모아가지고 이끌어야 된다고 봤죠. 그래서 노동자 계급, 지적인 노동자 계급의 자본주의를 무너뜨리는 과정에서 독재가 필요하다고 봤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사회주의, 노동자 계급이 독재를 잘해서 이 자본주의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나면 이상적으로 어떤 시대가 도래한다고 봤어요? 공산사회가 도래한다고 봤단 말이에요. 어디서 어디로 넘어가는 그 중간에 있는 시기를 과도기라고 하죠. 들어봤어요? 혹시? 과도기란 얘기? 좀 어려운 얘기인데? 예.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사회주의랑 공산주의는 달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자본주의가 무너지고 공산사회로 나아가는 그 중간에 있는 시기를 사회주의 사회, 사회주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보통 혼돈해서 같이 쓰죠. 이 공산사회가 도래하게 되면 모두 다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서 나눠받아요. 계급 차이 이런 거 없어요.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사회는 한 번도 이 세상에서 실행된 적이 있어요? 없죠. 예. 다 여기 사회주의까지 가다가 노동자 계급 독재에서 여기로 못 나가고 그냥 독재로 끝이 나버렸죠. 실패한 이론이 됐죠. 근데 이 시대 때는 아직 사회주의가 본격적으로 실현되기가 전이라서 마르크스가 만들어 놓은 이 역사 발전의 법칙이 마치 수학 원리처럼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지던 시절이에요. 자, 그래서 많은 지식인들이 이렇게 역사는 발전한다고 믿었어요. 동양이든 서양이든 할 것 없이 다. 자, 이렇게 똑같이 어떤 시대나 지역을 막론하고 똑같이 역사가 이런 식으로 발전한다는 거를 보편적인 역사 발전 법칙이라고. 보편적이라는 거는 어디 하나만 딱 뭐 특별한 게 아니라 다 똑같이 이런 원칙에 따라서 발전한다고 봤어요. 마르크스를 비롯해서 세계 여러 지식인들이. 그런데 일본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어떤 세계나 다 이렇게 발전을 해야 되는데 오로지 열등한 어디만은 조선만은 여기서 중단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본에 나가서 근데 일본 주장은 이거예요. 이제. 일본이 설명한 거는 지금 조선이란 나라는 아무 가능성이나 희망도 없고 이 봉건제 단계에도 심지어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본주의라든지 사회주의 이쪽은 아직 꿈꾸지도 못하는 단계라는. 결, 결과적으로 조선 후기에 뭐 여러 가지 자본주의를 향한 움직임이나 이런 뭐 상공업 발전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우리가 스스로 근대화를 했어요, 못했어요? 못하고 일본에게 점령을 당했죠. 자, 그거를 일본이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조선이란 나라는 요 단계에서 멈췄다. 그러면은 이 노예라는 사람들은 대다수의 소장농들이나 머슴들, 그리고 그들을 이제 부려먹으면서 호의호식하고 있던 사람들, 귀족이나 왕 이런 사람들을 양반이라고 불렸죠. 자, 양반 위주의 그런 사회고 가능성이 없는 사회인데 이거를 일본이 점령하면서 2단계로 올려줬다는 거예요. 일본이. 이게 정체성론이에요. 한국 역사가 발전하지 못하고 어떻게 돼 있었다? 정체돼 있었다 이거. 안 좋은 의미에서 한국 역사는 특수하다는 거예요. 특수하다는 게 좋은 쪽으로 특수한 게 아니라 특별한 게 아니라 안 좋은 쪽으로 다른 역사들 다 발전하는데 여기 노예제 단계에서 멈춰 있었다는 정체해 있다는 의미에서 특별하다는 거예요. 이게 정체성론이고요. 당파성론. 동인, 서인, 남인, 북인. 선조 때부터 붕당이 생긴 다음에 계속 당파 싸움 많이 했죠.
예송, 환국 그런 것들 기억나죠? 그리고 이런 것들 영조나 정조가 탕평으로 이게 공평하게 정치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당파 싸움 이거 해결이 안 되고 세도 정치로 결과가 돼버렸죠. 한국인들 몸속에는 검붉은 색소가 있대요. 이거 당시 유전학자였던 호소이 하지메라는 사람이 한국인의 피를 검사해 봤더니 한국인들 피 속에는 다른 나라 사람들 피와는 피 속에서 흐르지 않는 검붉은 색소가 있는데 이 검붉은 색소가 한국인들이 모이기만 하면 나눠서 편먹고 싸우는 원리라는 거예요. 이게 호소이 하즈메의 검붉은 색소 이론이에요. 자, 요거에 근간을 둔 것이 당파성론. 한국인들은 모이기만 하면 싸운다. 하나로 일치단결을 이뤄내지 못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는 거는 어떻다? 당연하다. 정당하다. 이런 게 식민사관이에요. 그리고 이 식민사관에 맞춰서 이제 조선 역사를 체계적으로 쓴 그 역사 단체가 있어요. 이 단체가 조선사 편수회예요. 따라 읽어보세요. 무슨 단체? 여기서 일을 했다 그러면 친일파 중에서도 아주 악질 친일파라고 보시면 돼요. 조선이 일제에게 점령당하는 것 자체를 합리적이고 정당화해가지고 근거를 만든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많은 또 우리 역사학자들이 일을 하는데 이병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우리나라 1세대 역사학자예요. 자, 선생님, 지도 교수님들 역사 봐봐. 선생님 역사학과 졸업했는데 선생님 역사학과에서 나를 가르쳤던 교수님들이 지금 이제 거의 정년 퇴임할 때가 됐거든요. 만 65세면 정년이에요. 대학교 교수들은. 이제 지금 정년이 1년, 2년 정도 남았어요. 한국 나이로 65세, 66세 정도 된 거예요. 근데 그 교수님들이 2세대예요, 2세대. 1950년대 후반에서 60년대 초반생들 있죠. 네. 그럼 그 교수님들이 대학 다닐 때 또 위에 한 20에서 30년 위에 사람들한테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1세대 교수들이에요. 그 1세대 교수들 중에 리더가 이 사람이에요. 누구? 이병도. 우리나라 역사학계의 거목이자, 네. 이제, 우리나라 최고 학부가 어디예요? 서울대학교죠. 네. 서울대학교 국사학과의 교수면서 우리나라 2세대 교수들 중에서 이 사람 영향을 안 받거나 이 사람 제자가 아니었던 사람이 없어요. 그럼 식사 없는데 맞아요. 지금 친일 인명대사전에 올라가 있어요. 수아를 자치다고 친일을 애초에 역사 연구를 하시던 분인데, 예. 일본 역사학자 이제 쓰다 수키치라는 사람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게 된 거죠. 우리나라 저 중요 뭐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사회 어떤 분야에 걸쳐서라도 다 저 위로 올라가 보면 다 그 첫 뿌리랑 큰 흐름이 다 뭐다? 대부분 다 친일 인사들. 그게 이제 대한민국이. 나중에 이제 더 커보면 알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조선사 편수회가 만들어지고 이후에 청구학회 그리고 여기서 조선사라고 불리는 그 식민사관의 정수 역사책이 발간이 됩니다. 자, 국학 요 일제강점기에 애국하는 차원에서 우리 것을 연구하는 또 국학이 발전하는데 국학하면 대표적으로 두 가지 뭐랑 뭐? 언어랑 역사겠죠? 한국어 연구 자 국권피탈 전에 국문연구소 주시경 선생 예. 주시경 선생이 안타깝게도 얼마 못 살아요. 1914년에 죽은 다음에 주시경 선생 제자들이 1920년대에 조선어 연구회란 단체를 이 단체에서 이제 잡지 한글을 간행하기도 하고 중요한 거 각야날을 제정한다. 이 각야날이 오늘날의 무슨 날? 10월 며칠이에요?
이거 공휴일이 됐죠? 선생님 어렸을 때만 해도 공휴일이 아니었는데 조선어 연구회 멤버들이 30년대 들어서 이름을 조선어 학회로 바꾸게 돼요. 당시 우리 맞춤법이 통일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저 동아일보 분화로도 운동 홍보할 때도 배우자, 가르, 키자라고 써 있었죠. 자, 이렇게 통일이 안 돼 있어서 어디선 가르치자, 어디선 가르키자라고 통일이 안 돼 있던 게, 자, 요 조선어학회 노력으로 맞춤법 통일안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여러 사투리, 자, 이런 사투리랑 우리 저 서울에서 쓰는 말 표준어 이런 것들을 구분하고 이런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고. 자, 표준어가 제정되고 한편으로는 사투리를 우리 저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방언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도 정리가 된다. 외래어 표기법 그리고 우리말 큰 사전 현찬을 시도했지만 완성은 했다 하지 못했다? 하지 못했어요. 자, 그러다가 이 1940년대 들어서 일제가 조선어로 대화를 하거나 뭔가 글로 기록을 남기는 것도 이거를 이제 단속을 했거든요. 당시 그 여고생인데 박영옥이라는 이 여고생이 그 신교 가는 열차 안에서 자기 옆에 있는 친구랑 조선어로 얘기를 하거든요. 한국어로. 근데 이 한국어로 얘기하는 것 자체를 당시에 일제가 치안유지법을 적용해가지고 잡아가던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자, 이때 박영옥이 잡혀 들어가서 고문을 당해요. 자, 고문을 당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한글 누구한테 배웠고 한 거를 얘기를 하는데 자기 고등학교 선생님이었던 이 정태진 얘기가 이때 나온 거예요. 이 정태진은 학교에서는 일본어를 가르치면서 한편으로는 몰래 조선어 학회 활동을 하면서 우리말 큰 사전 만드는 거를 열심히 하고 계시던 분이었는데 이때 정태진도 잡혀가가지고 모질게 고문을 당한다. 자, 그리고 정태진이 이때 조선어학회 관련된 사람들을 다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일제가 조선어학회를 해체시켜버려요. 이게 조선어학회 사건. 자, 이후에 우리말 큰 사전이 완성이 못 돼요. 일제강점기 때는. 그리고 이게 무산되나 싶었는데 해방 직후에 이제 우리말 큰 사전을 다시 편찬하려고 이때 학자들이 그 모아놨던 원고라든지 자료 같은 걸 찾았어요. 근데 그 자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이거 애를 먹다가 자, 이들이 그 연구해 놓은 원고가 그 서울역 창고 한 칸에 방치가 돼 있었어요. 다행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요거 창고에 있던 이 자료를 바탕으로 1954년에 우리말 큰 사전이 마침내 완성이 돼요. 자, 우리말 큰 사전은 해방 이전 이후에 발간이 됩니다. 어? 맞다. 둘 다 죽지는 않았어요. 예, 풀려나긴 했는데 이후에 이제 고문을 한번 당하면 그 일제 고문하는 기술이 얼마나 그 정교하고 악랄한지 그 오랫동안 독립군들이나 이런 사람들 상대하던 경찰들이나 형사들은 어떻게 고문하면은 어디가 이제 이렇게 망가지고 부서지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아요. 그리고 고문했을 때 진짜 수준이 높은 고문관들은 고문한 다음에 괴롭힘은 주는데 겉으로 상처가 안 나는 거예요. 어. 뭐 전기 고문이라든지 아니면 뭐 때리든 어떻게 하든 그 결국은 고문받던 사람들도 결국 재판에 기소가 돼가지고 재판정에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 고문받았던 순간이랑 재판정에 올라가기까지 그 순간의 회복 기간까지 고려해가지고 그 재판정에 올라갈 때만큼은 마치 막 겉은 고문 안 당한 사람처럼 멀끔하게 해가지고 올려보내는 게 그 고문 기술자들이야. 그리고 고문을 한번 하면 그 고문 데미지가 죽을 때까지 보통 안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얘를 고문을 시키면은 외상은 회복이 되는데 안쪽으로 내상이 생기는 거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가지고 얘가 이제 풀려난 다음에
몇 년 있다 죽을지, 몇 개월 있다 죽을지도 이 고문 기술자들은 보통 예측을 하는데 그게 다 대부분 다 정확하게 맞아요. 예. 전기 고문 같은 거 들어가면 이 몸에 전류를 흘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전류가 약하게 들어갈 때는 처음에 찌릿찌릿한데 전기가 점점 좀 세게 올라가고 볼트가 올라가면은 자, 전기가 물을 좋아하죠. 그렇죠. 물을 뿌리거나 그리고 또 사람 몸에는 몸 70%가 물이잖아요. 그래서 전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전기가 사람 몸에 있는 혈액이나 물 있죠. 이런 것들을 타고 온몸 전체에 다 퍼져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이게 심해지면 안에 내장이나 이런 것들이 다 꼬이고 뒤틀리기 시작해요. 그렇게 해서 전기 고문을 심하게 받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예, 죽긴 죽는데 그 전에 내장이 터져요. 내장이 터지기 전에 밖으로 나와요. 여기는 특히 잘 나오는 내장이 어딜까요? 자, 이 대장이 잘 나와요. 대장은 똥 담는 장기죠. 항문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항문이 이렇게 똥꼬 밖으로 삐져나오는 거예요. 그 대장 그 그게. 예. 그래서 재판정에서 전기 고문을 좀 심하게 당했던 사람들은 똑바로 앉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자꾸 이 장이 삐져나와가지고 이게 불편하게 앉는 거예요. 끔찍하죠? 이게 박정희 정부 때까지도 이랬어요. 박정희 정부 때 이제 박정희 그 군인들이 공산주의자들 때려잡는답시고 권력을 장악한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반대되는 사람들 있으면 중앙정보부 이런데 그 취조실로 끌고 가가지고 너 공산주의 저 북한이랑 연결됐지 해서 막 고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기 고문을 심하게 당한 학생운동하던 사람들은 대부분 굉장히 고통스러워했는데 특히 여기 학문 쪽이 빠져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다. 막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역사 민족주의 사학에서는 신채호 선생 잘 알아두세요. 자, 우리 민족의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낭가 사상에서 찾았어요. 낭가는 화랑도를 얘기하죠. 역사는 우리 민족과 다른 민족의 투쟁이다. 따라 읽어보세요. 뭐와 뭐의 투쟁이다?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자, 사회경제사. 요거는 사회주의 역사학이거든요. 마르크스 영향을 받은 거예요. 자, 우리 아까 마르크스가 모든 세계에 있는 동양, 서양 사람이든 다 어떻게 발전한다 그랬어요. 뭐부터? 원시, 공산사회, 고대 노예제, 중세 봉건제 이렇게 발전한다 그랬죠. 근데 일본이 우리 한국 역사가 고대 노예제에 정체돼 있었다 그랬죠. 자, 마르크스는 한국 역사도 세계사처럼 보편적으로 똑같이 발전했다는 거예요. 한국 역사 정체 안 되고 고려 조선시대 거슬러, 자, 고려 조선시대 거치면서 이렇게 똑같이 발전해 왔다. 그리고 조선시대 후기에는 농업사회에서 이제 막 상공업이 발전하고 대동법 같은 거 이후로 공인들이 등장해가지고 막 물건들 막 대량 구매하고 하잖아요. 상업이 막 발전하면서 자본주의에 싹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맹아라고 하면은 이제 막 씨앗에서 새싹이 이렇게 움트는 거 있죠. 너희 씨앗에서 싹 나는 거 혹시 이렇게 뭐 식물 같은 거 기르면서 본 적 있어요? 그렇게 싹이 막 나는 거를 맹아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맹아. 일제가 그렇게 무시하고 아무 가능성이 없었다고 생각했던 조선 후기에도 뭐가 있었다? 자본주의의 맹아가 있었다는 거. 이게 자본주의 맹아론. 자, 이 자본주의 맹아론을 만들고 이거를 우리 역사에다 이제 적용시켰던 사람이 백남훈이라는 사람이에요. 조선 역사는 정치하지 않고 발전하고 있었고 그 증거가 조선 후기 상공업 발전, 광업의 발전. 자, 무슨 론이다? 자본주의 맹아론. 정체성론을 비판한 거예요. 실증사. 자, 우리 저 일본 그리고 식민지배 이런 거 다 일단은 밀어두고 일단은 역사 연구는 실제 사실, 역사 자료. 자, 이런 거를 토대로
객관적으로 서술이 돼야 된다. 독일의 랑케라는 역사학자에서 영향을 받은 실증사학이 있어요. 실증사학자들이 만든 단체가 진단학회고 이 진단학회의 초대 창립 멤버가 누구다? 이병도. 이병도는 친일 역사가이기도 하면서 이 진단학회를 이끌면서 실증사학을 또 했던 사람이기도 해요. 자, 당시 그리고 사립학교들도 이렇게 탄압을 받았다는 거 좀 알아두시고 불교에서는 한용운 기억하세요. 한용운. 호가 만해예요. 만해. 만해 한용운. 유명한 또 스님이면서 저항 시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한용운의 유명한 시 님의 침묵. 자, 천도교는 좀 알아두세요. 천도교는 원래 이름이 뭐였죠? 동학이었죠. 3.1운동을 주도하기도 했던 종교단체가 천도교죠. 천도교에서 발행한 잡지 이름만 하나 알아두세요. 뭐다? 개병. 천도교 멤버 병이 손병희, 소파. 안경 자, 비밀결사. 대종교는 뭐를 숭배하는 단체예요? 단군 할아버지. 나철 5.25 기억나요? 오저감살단? 자, 중광단을 조직했고 나중에 북로군정서를 후원하게 되는데 이 북로군정서가 치렀던 전투 이제 배울 건데 무슨 대처? 하는 자, 문학에서는 쌍벽이 있다 그랬죠? 육당, 기미독립선언서, 최남선이 있죠? 28 독립선언서, 그리고 독립신문 썼던 사람 임시정부, 그리고 무정이란 소설 히트시켰던 사람 춘원, 이광수. 자, 30년대 들어서는 여기 저항문학 보세요. 일제에게 저항하는 문학. 이거 잘 오타예요. 이광수 아니고 이육사예요, 이육사. 이육사는 264번을 뜻해요. 자, 감옥에 들어가면 그 죄수들이 여기 번호를 받죠. 그 번호가 264번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시를 쓸 때 썼던 그 문학명을 이육사로 정했던 이육사. 자, 별에는 밤, 서시, 이런 것들을 써서 이제 우리 저 저항문학사의 또 유명한 시인 윤동주. 자, 반면에 일제 강점이나 이런 것들과는 이제 무관하게 아예 그 어떤 그 순수한 감성이나 이런 것들을 잘 표현했던 순수 문학에는 김영랑. 자, 친일 문학인들도 많았죠. 노천명, 모윤숙은 여류 시인들이었어. 그 뭐예요? 여자, 네. 여자. 서정주는 동국대 교수이기도 했고 유명한 친일파였죠. 당시 조선인이었지만 창씨 개명한 다음에 그 일본 군대에 지원해가지고 나가서 싸우다가 전사한 마스이 소장, 마스이 오장이라는, 예, 이 마스이 오장을 찬양한 마스이 오장 송가. 서정주의 호가 미당이었어요, 미당. 이 서정주는 우리 한국 문학사의 한 획을 그은 아주 유명한 문인입니다. 미당 서정주. 이 서정주 작품들을 너희 고등학교 가면 반드시 배워요. 하지만 이제 30년대 들어서 앞장서서 친일을 했던 분입니다. 이광수도 역시 가야마 미스로라고 창씨 개명하고 열심히 일제가 원하는 대로 이 친일 논조의 글을 써서 일본 통치를 합리화하고 찬양했던 사람이 이광수다. 자, 미술에 있어서는 여류화가, 여자 화가였던 나희석. 이혼을 3번 했죠. 자, 근데 이 나혜석은
좀 신여성이었어요. 자, 당시 그 조선시대 그가 조선이 망하고 나서 얼마 있지 않은 상황이라 가지고 남자들과 여자들 간에 이제 사랑을 나누게 되면 보통 결혼을 하면 남자들은 자기 부인 외에도 여러 부인들을 더 뒀단 말이에요. 좀 여유가 있으면은. 이게 첩이라고 하죠. 근데 여자들은 남자를 여러 거느릴 수 있어요? 없어요. 일단은 남녀가 결혼 사이에서 자, 남자가 부인을 여러 거느린다던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때는 당연했다고. 그러면서 남자들은 여자들한테 정절을 강요해요. 정절은 전통적인 우리 유교 개념 충효 뭐예요? 하나. 열려죠, 열려. 그죠? 남편이 죽거나 남편이 불구가 돼도 여자는 끝까지 남자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의리를 지켜야 돼요. 이게 그쵸. 그러면서 자기들은 여러 첩들을 거느리는 거예요. 이거를 비판했던 사람이 나혜석이. 나혜석은 화가로서도 굉장히 유명했고, 특히 이제 최린이라는 천도교 지도부, 민족대표 33인에 들어갔던 최린과의 그 사랑과도 유명했는데, 그 최린이 부인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나혜석을 만나가지고, 이제 또 장난을 친 거죠. 네. 자기 부인 있다는 걸 뭐 속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나혜석이랑 또 연애를 하다가 이제 헤어지면서 이 또 나혜석에 대한 험담이나 이런 것들을 또 하고 뭐 이래서 아무튼 이 로맨스로도 유명한데, 예, 나혜석 아무튼 여권, 여자들의 권리에 대한 얘기를 또 했던 유명한 화가이기도 하다. 자, 미술에서는 또 이중섭이라는 화가가 유명해요. 그쵸. 이중섭의 소그림. 자, 그리고 영화에서는 나홍규의 아리랑. 본인이 극본, 감독, 그리고 주연까지 다 맡았던 아리랑이라는 영화가 있다. 자, 이제 넘어가 보세요. 그림으로 보세요. 자, 이제 무장독립투쟁이에요. 네, 여기 보시면은 95페이지 여기 앞에 10년대 북의 무장독립운동 기지 건설, 국내 비밀건설이라고 나와 있죠. 선생님 봐봐. 지금까지 일제강점기의 조선충독부의 지배와 그 조선충독부 지배 아래서 우리 민족들이 뭐 실력 양성 운동을 벌이기도 하고 공산주의로 독립하려는 그 독립활동을 벌인 것들도 공부했고 그리고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이 손을 잡고 뭐 60만 세 운동, 신간의 광주 학생회 운동 이런 것들 일어났던 것들을 지금 방금 얘기를 했죠. 자, 이제는 나라 바깥에서 일제에게 대해서 저항했던 독립군들에 대한 이야기를 배울 거예요. 네. 이미 일제가 조선을 점령을 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활동하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겠죠. 자, 그래서 국내에서 활동했던 독립군들은 그래도 아직 10년대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봐봐, 선생님 잘 봐봐. 요 시기에는 대놓고 국내에서 활동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다 어떻게 움직였다? 비밀리에 모이는 거예요. 자, 1910년대 무단 통치 시기에는 국내에서 활동했던 독립군들은 어떻게 뭉쳤다고요? 비밀 결사. 이제 나라를 뺏겼어요. 나라 바깥에서 군대를 키워가지고 일제를 공격해가지고 독립을 하려는 사람들. 자, 군대는 그 머물 곳이 필요하죠. 훈련할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1910년대 이제 막 나라 뺏긴 상황에서 나라 바깥에다가 뭐를 건설했을까요?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는 시기가 1910년도에. 자, 여기 지금 여기는 빈칸이고 같은 그림이 뒤에 96페이지에 실려 있으니까 여기로 설명을 할게요. 보세요. 자, 먼저 지역 구분부터 볼 거예요. 잘 봐, 쌤 봐. 자, 우리 여기 한반도죠? 그죠? 높으면 무슨 산이에요, 이거? 백두산에서 서해바다로 흘러나간 이 강이 무슨 강이에요? 앞, 백두산에서 동해바다로 흘러나간 이 강이 무슨 강이에요? 두,
금왕강이죠? 자, 이 넓은 지역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만주라고 부르죠. 그죠? 그리고 요 지역, 블라디보스토크가 있는 요 지역을 뭐라고 불러요? 연? 자, 요 지역을 만주라고도 부르고, 만주에 속해 있는 요 지역을 뭐라고 부를까요? 청나라와 조선 사이에 있다 그래서 간도라고 불러요. 간도. 자, 간도 중에서도 요 지역, 요 지역을 서간도라고 불러요. 쓰면서 봐, 재우도. 무슨 도? 서간도. 그리고 또 우리 저 조선인들이 많이 살고 있던 요 지역을 북간도라고 불러요. 무슨 간도? 서간도는 남만주라고도 불려요. 북간도는 북만주 이렇게 불려요. 우리 살고 있는 여기 지금 남한 북한 땅을 무슨 반도라고 불러요? 한반도라고 부르죠? 그죠? 자, 그리고 상하이, 미국 지역에서도 독립군들이 활동을 하는데 상하이랑 미국까지는 여기 지도상 한계가 있어서 다 표현은 못했고 여기 바다에다 그려놓은 거예요. 상하이랑 미국은. 자, 먼저 국내부터 볼게요. 국내. 나라 안에. 자, 나라 안에 있는 여러 단체들 있죠? 평양의 송죽회, 서울의 독립의군부, 대구의 대한광복회. 이거 지금 일제 무단 통치 시기에 10년대 대놓고 활동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요 시기 이 단체들의 특징 무슨 결사? 비밀 결사예요. 독립의군부부터 쓸게요. 네, 독립의군부는 양반 유생이었던 임병찬. 임병찬은 이게 이렇게 나오나? 이렇게 되나?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 네, 요 조절